갇혀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안녕하십니까. ABS 입시 대표 강사 윤인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어머니께서 너무 필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긴장됩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형 입시 설명회 뭐 3,000명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학생들이야 뭐 지들 인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 되게 대단하십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학으로 통하는 길을 만들다입니다. 제가 울산 이 자리에 지금 3번째 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비 고1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입시 설명회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입시는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1교시 때, 1교시 이러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1교시 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학습입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도 개념이 없으면 잘 속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딱 하시면 사실 진짜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내신 성적 안 되는 학생들 대학을 잘 보내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좀 많이 유명합니다. 터무니없는 성적을 막 상위권 대학에 막 이렇게 밀어 넣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만들 줄 알거든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만드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해봅시다. 일단 제일 촌미의 관심사죠. 2022학년도 우리 내 새끼 대학 가는데 정시가요 30% 이상이래요. 저 같은 입시 전문가는 30% 이상 정시 다음에 있는 단어를 봅니다. 뭡니까? 공고. 네. 지금 정시 비율이 35%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죠? 이제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입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심이 없으면 이런 기사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정시가 중요하대. 네. 지금 정시 비율 30% 이상으로 공고하면서요. 실제로 늘어나는 정시 인원은 5,000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의 입시 결과를 보면 정시로 간 비율이 35%거든요. 대학에 따라서 40%도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요. 최저를 맞추지 못한 수시에서요. 최저를 맞추지 못한 인원들은 정시 인원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시 2월 인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서울에 있는 연땡 대학은 10% 정도 됩니다. 10% 된다라는 이야기는 최저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학교는 정시 비율이나 수시 비율이 6대 4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입시가 여러 가지 스텝들이 좀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시를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중학생이. 큰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언론 자료들을 보는 방법에 대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느 고등학교에 보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 학교가 어떤 대학을 얼마만큼 보냈는지를 찾아보시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도 이제 울산에 오니까 울산 학교들을 쭉 찾아봤거든요. 네. 대학을 참 잘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앞에 숫자, 수시로 보낸 숫자랑 뒤에 정시로 보낸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울산 지역은요? 정시가 더 많습니다. 정시가 더 많은데 문제는 이 정시에는 어마어마한 허수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뭘까요? 재수생들이요. 그 고등학교에서 보낸 게 아니라 재수해서 간 겁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 학교는 정시를 정말 잘 보냈네? 그래 난 정시지. 정시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가서 피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재학생은 기본적으로 수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도요. 대한민국이 난리를 쳤지만 어쨌든 수시 비율은 70%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공고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5%, 작년 기준으로 대략 3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30%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시를 오히려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읽혀야 아, 입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국어, 수학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던 이야기들이니까 여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선택 과목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 선택 과목이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사진 열심히 찍으시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아,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왜 이러세요? 고3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중3이라고요.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어떤 선택 과목을 할까? 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차근차근 고민.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국 공통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해서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탐구 영역의 선택이 확대돼서 이제 17개 과목, 그러니까 문과 9과목, 이과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자기가 자유로 선택하면 됩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졌으니까 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단순한 방법은요. 이과에서 공부를 참 잘하는 학생들이 문과 과목으로 넘어오는 걸 생각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화투했을 법한 아이들이 이제 사회문화 이런 걸 선택해서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학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르칠 제자들을 뽑는 거잖아요. 화학과에 들어오는데, 화공학과에 들어오는데 대학 고등학교 때 화학을 하나도 안 배우고 들어오는 학생들을 받고 싶을까요? 절대로요. 그럼 뭐 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가산점입니다. 이과 과목에 대한 모든 과탐 과목에 대한 가산점 무조건 적용됩니다. 상위권 대학은 100%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문과, 이과 구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학종을 준비하는데 과탐 과목을 안 하고 학종을 준비한다고요? 대학 안 뽑아줍니다.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 아 그렇지, 문과이과 구분이 폐지됐으니까 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을 쉽게 갈 수 있겠군.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자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내 자녀의 대학 스케줄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절대평가가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중3부터요. 왜 들어가는지는 다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없는데 아랍어가 제2 외국어에서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모두 다 찍기 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찍거든요. 잘 찍으면 1등급 나옵니다. 저희 학교에도 한 학생이 얼마 전에요. 불과 지금 수능이 48일 남았거든요. 얼마 전에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에요. 제2 외국어 아랍어를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왜 공부하냐 이랬더니 아 선생님 조금만 공부하면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절대평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논술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실제로는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쯤에는 논술을 적용해서 논술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많아야지 한 4-5대학 정도 될 겁니다. 지금 32개 대학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성은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 학생부 종합. 2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할 게 되게 선명해지죠. 내가 고등학교에 선택할 때의 전략도 딱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중점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학생부의 기재가 조금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왜 중요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가야 되냐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학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수시 특히 학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수상을 이제 한 학기당 1개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상을 10개 받아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건 1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되게 단순하게, 대단히 단순하고 대단히 손쉬운 고등학교의 반응이 생길 겁니다. 뭘까요? 교내대회 싹 없애는 거죠. 그죠? 아, 이제 생기부에 수상 경력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자율동아리 학년당 1개입니다. 그 고등학교 이제 시스템상에서는 정규 동아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모아서 만들어지는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조금 많은 자율 동아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하는 경우는 한 4개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메인 동아리라고 이야기하는 정규 동아리에 1개, 자율 동아리 4개, 이렇게 해서 5개까지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오바고요. 대체로 한 학생이 2개 정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1개로 줄이는 거예요. 입력 내용도 확 줄긴 해요. 그래서 이제 자율 동아리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역시 대학 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고등학교의 학생부만 보고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대학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래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이면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논문은 원래 대학이 반영을 안 합니다. 이게 자꾸 언론이 이상하게 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데 소논문은 원래 대학에서 반영을 안 해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학 교수가 고등학생이 쓴 논문을, 소논문을 봤어요. 우와, 진짜 잘 썼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논문이 어디 있어요? 원래 반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뒤에 학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 뿐이지 소논문 내용이 중요하거나 제목이 중요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정시는 수능이고요. 그 다음에요, 수시는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적성 전형 싹 다 날아가는 거고요. 이제 교과와 종합 2가지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되게 단순해진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1교시에 선생님이 왜 우리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언론이 좀 많이 부풀러진 부분이에요. 별로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할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3들 생각하시면요. 뭐 해야 될까요? 학생부 열심히 준비했죠. 수능 준비했죠. 논술 준비했죠. 상위권 대학 가려면요. 이건 모두 다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큰 축 중에 하나인 논술이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야 될 게 줄어든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갈 건지를 지금부터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편제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돼요. 사실 별거 없어요. 여기가 엄청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부는 딱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뭐와 뭘로 구성되냐면 교과와 비교과로 구성이 됩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을 말하는 거고요. 비교과는 여기 있는 내용, 자동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2가지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까지 가서요. 학생의 선택의 폭을 쭉 늘려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등학교가 수용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그 많은 과목을 학생들이 요구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순환 교사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형태의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수용을 못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수용 못 하는 건 모르겠고 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현재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2015 교육과정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내가 해야 될 바를 놓치게 되거든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하고 별로 안 바뀝니다. 몇몇 바뀌는 고등학교들이 생길 겁니다. 그 고등학교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거야. 수시가 70%고 그 수시에서 일정 부분이 학생부 교과고요. 일정 부분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근데 이제 교과와 종합의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종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이 지금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교육과정 표를 보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입시에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대학이 독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2015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이 입시를 하게 될 때는 교육과정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에요.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커스가 되는 게 뭐냐면 전문교과입니다. 이게 많이 개설되는 고등학교와 적게 개설되는 고등학교로 나누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문교과는 이전에 2009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하에서 외고나 특목고에서 개설하던 과목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과목이 전문교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요. 이 학생이 엄청 깊게 공부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전문교과입니다. 내가 이 과목을 수강했어. 내지는 그 고등학교에 이 과목을 개설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과목을 개설하고 그 강의를 신청할 만큼의 학생들의 수준이 된다를 전제로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쭉 들어가 보시고요. 전문교과가 어디에서 개설되어 있는지, 그 전문교과가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내가,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이 진로로 희망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거든요.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제 아들을 대학 보낸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걸 선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상계열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반 선택 과목은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똑같습니다. 선택 과목만 조금 더 열리겠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세계지리와 세계사술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열어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수준이 결정되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수준이 높은 과목이 있고 수준이 낮은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란색이 뭐냐면 전문교과입니다. 이 전문교과가 개설되면 이 학생은 학종으로 이러한 학과에 진학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상계열이니까 국제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고3 때 공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뭘까요? 수능을 준비하는 과목이랑 내가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100%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중3 학생들은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입시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공계열도 한번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진로 전문교과, 심화수학 아니면 밑에 물리학 실험이나 융합과학 탐구 같은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이걸 수강하면 조금 더 이제 유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택해서 뭐 어쨌든 추첨을 해야 되니까 추첨을 끝나고 난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하나, 자율형 사립고 2개, 자율형 공립 자공고 하나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울산 지역에. 그 지역에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추첨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순위, 3순위 고등학교를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등학교에 이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구하시면 돼요. 요구하시면 요즘은 민원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 고등학교 개설 안 해줘.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 디테일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로 보시면 수시 비율을 한번 보시면 73, 76입니다. 내년이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거의 수시의 최고 인원을 찍고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조금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떨어져도 70%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재학생은 가능한 수시로 이걸 베이스로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수시로. 왜냐하면 재수생 부모님들 재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수생들은 좀 심하거든요. 매우요. 그죠? 매우요. 고등학생들은 지금 고3들도요. 중간고사 봐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재수생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만 해요. 쭉. 그리고 대한민국 가면 갈수록 이 학벌에 대한 것이 강해지니까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조금 더 노력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많아져요. 그래서 멀쩡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학을 그만두고 수능을 보러 온 애들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을까요? 하위권 대학에서 많을까요? 상위권 대학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수능에서 재수생의 비율이요. 12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학생들 한 7만 명 정도 보거든요. 그 중에 상위권이 한 4만 명 정도 봐요. 그러니까 진짜 재학생들은 힘들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지금 중3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안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돼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 공부의 방향을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오는 대학 전형 비율입니다. 잘 보시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40%입니다. 이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갈 때도 별 차이 안 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신이 진짜 중요하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내신만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뭐 대학에 따라서 내신 80%, 출결 20% 아니면 출결 10%, 봉사 10% 가는데요. 무단결석 5일이면 20점 만점에 19.5점 줍니다. 0.5점 깎습니다. 무단결석 5일이에요. 그죠? 의미 없어요. 봉사활동 20시간보다 적으면 0.5점씩 깎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봉사활동이 28시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교과 내 봉사활동이 28시간 정도 되거든요. 봉사활동 하는 날만 결석을 하면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점이에요. 결국 내신 100%로 갑니다. 내신 100%는 어떻게 가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고요. 그 학생이 받은 내신을 쭉 받고 쭉 줄 세웁니다. 끝. 그럼 내신이 진짜 중요하죠. 40%니까. 근데 이 통계 자료를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 하는 대학은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거든요. 선호대학 순으로 쭉 보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리고 40%였던 쭉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6.9%요. 내신은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대학은 내신 안 믿습니다. 내신을 믿는다면 내신으로 뽑아야죠. 내신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전형을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의 영향력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셔야죠. 뭘까요? 전국 40%인데 선호대학은 왜 6.9% 나머지 인원은 도대체 어디서 뽑는 거예요? 어디서 뽑을까요? 전국에 지방에 있는 국공립대학들이 1000명 단위로 뽑습니다. 부산대학교 1007명인가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요. 그러니까 40%가 짜죠. 그러면 이제 방향이 좀 뚜렷해지시죠? 내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어디를 보낼지에 따라서 해야 하는 공부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산대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신에 목숨 걸어야죠. 교과 전형이 가장 크니까. 그러나 선호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서울에 있는 그 대학을 보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아까는 15개 대학이었고요. 이건 11개 대학입니다. 보니까 11개 대학이요? 9.2%요. 교과,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 9.2%요. 그리고요, 학종이요? 59%요. 10명 중에 6명을 학종으로 뽑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좀 결론이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습니다. 재수생이 많을까요? 재학생이 많을까요? 재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95%쯤 됩니다. 그럼 이제 방향이 좀 잡히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논술 전형은 없어질 거니까 이 논술 전형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움직이고 정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학종으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정시는 지금 30%대거든요. 그러니까 학종은 계속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종에 대해서 이제 중3들이 학종을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략이 확 달라지거든요. 제가 대학을 이렇게 어쨌든 꾸역꾸역 보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제 저한테 계속 세뇌당한 학생들이에요. 계속 세뇌당한 학생들.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선생님이 누구라고? 윤영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제가 이렇게 세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 누구라고? 윤영구 선생님이요.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 세뇌의 결과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대학의 질문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생활, 이게 학종에 대해서 대학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모든 대학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의미 있는 경험이 뭐니?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 있니? 공동체 의식 가지고 있니?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니?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니? 주어진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들이 가장 대표적인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완벽한 학생이죠. 우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요? 두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생활 성공하고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한테 맞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대학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서 조금 오해가 자꾸 생겨요. 대학의 목적은 그렇게 다양한 전형을 펼쳐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종은, 대학은 무조건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되게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수해지면 됩니다. 뭘 고민을 하세요? 우수해지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수해질 수 있는지를 봅시다. 이게 서울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 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부분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 서울대학교니까 맨 위에 보시면 그렇죠. 전체 교과 성적이 탁월한가에 포커스 빵빵 찍히겠죠. 좋아요.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가죠. 근데 맨 앞에가 뭐라고요? 교과 영역입니다. 체크리스트 상의 1번이 뭐라고요? 교과 영역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뒤에 것 아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체크리스트 앞에 제목이 뭡니까? 지적 탐구 영역입니다. 둘은 교과 영역은 뭘까요? 내신이요. 그러면 지적 탐구 영역은 도대체 뭘까요? 몰라요. 알아봅시다, 이건. 근데 어쨌든 포인트가 하나 생겼네요. 우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교과에서 우수한 학생. 두 번째 뭐라고요? 지적 탐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로 체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체크리스트 상에서 이미 떨어뜨려 놓은 거죠.
교과 성적 영역 한 페이지고요. 지적 탐구 영역 2페이지 반이에요. 뭘 보려고 하는가 알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우수함을 증명한다?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게 아닌 다른 우수함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우수함을 뭘로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안 찍으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조건 반사 뭐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찍고 이렇게 학생부를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수함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학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실 때 저 문 열고 나가실 때 학인전발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성공한 겁니다. 설마 이거 못 외우셔서 찍으시는 건 아니죠? 충격적인데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인전발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수함을 측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우수함을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측정합니다.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입니다. 대학마다 이 단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학인전발입니다. 우수함의 기준은요.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학업 역량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내신. 맨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학업 성취도요. 요 놈의 이름이 뭐라고요? 내신이요. 대학이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학이 평가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죠. 뒤에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탐구활동이요. 네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얼마나 깊게 공부해봤니?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라 하는 대학일수록 이 탐구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성은요, 종이로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종이로 책에서 인성을 배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학생부에는요, 나쁜 이야기가 안 적혀요. 맞죠? 네, 안 적혀요. 적힐 수가 없어요. 소송 당하려고요. 슬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진실을 적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진실을 못 적는 거잖아요. 교실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공놀이하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학생의 종합의견에다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활발하며. 그거 쓰면서 선생님들이 이를 꽉 깨물고 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근데 문제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교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활발하며의 의미를 이들도 알아요. 직업적인 공통점이죠. 막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거기다가 나를 세워가지고 끊임없이 쭈잘쭈잘 막 따지고 드는 그 학생한테 뭐라고 적어줍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며 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 자식은 진짜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이빨 꽉 깨물고요. 학생부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평가 자체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이 잘 알거든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 24명, 평균 재직기간 7년. 7년 동안 이들이 연봉을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한 일이 뭘까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부 분석하는 일이요. 도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딸내미 아들내미 학생부 갖다 딱 주고요. 성적 지우고 특별한 몇몇 문장 지우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쫙 읽고 난 다음에 줄줄줄줄 나옵니다. 적중확률 95%요. 안 틀려요. 그 입학사정관에 따라, 왜냐하면 이거 저희는 계속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 입학사정관들 오면 계속 던지거든요. 블라인드 해가지고 계속 던지거든요. 다 맞춰요.
깜깜이 전형이라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성은 언제 확인하냐면 면접 때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차 통과하고 난 뒤의 이야기죠. 자기 주장이 강하면은 좀 피해 갑시다, 우리.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인데요.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오해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꼭 자기 전공과 맞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도 막 5만 대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요. 그럼 질문이요. 서울대학교를 간 남학생들은요. 전공 관련 동아리, 축구 동아리 한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등학교 때 축구 동아리를 한 애는 서울대를 못 갑니다. 왜요? 전공적 합성이 빵이라서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니까요. 농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막 댄스 동아리 했던 애들도요. 상위권 대학 좋은 데가 엄청 잘 가요. 왜요? 그들은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오류를 만들어내죠. 의사를 꿈꾸는 사람은 병원에서 꼭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도 웃긴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병원에서 봉사활동 안 한 학생들은 대학을 못 가겠네요?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아니라니까요. 전공적 합성은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되게 수준 낮은 거죠. 네가 이 전공을 해야 되니까 이 봉사활동을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데이터가 검증을 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서울대학교 상위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간 학생들, 학종으로 간 학생들 보세요. 동아리가 꼭 그 동아리여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로요. 저는 이상한 동아리 애들 좋은 대학 많이 보냈는데요. 왜냐하면 전공적 합성이 그렇게 수준 질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요. 1학년 축구부, 2학년 축구부, 3학년 축구부. 그것도 모자라서 자율 동아리 축구부. 축구의 미 학생, 미 땡 학생. 이 학생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막 미친 듯이 정말 축구로 모든 축구 선수들을 거의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유럽에 있는 뭐 오만 축구 선수들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어마어마한 축구 광이거든요. 그 학생 그러다 갔어요. 이 학생 포지션이 뭘까요? 뭐냐면 골키퍼예요. 3년 동안 골키퍼예요. 자율 동아리에서도 골키퍼예요. 그래서 골키퍼가 가져야 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건 뭘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골키퍼는 운동장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나한테 어떻게 골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학생은 3년 동안 그 능력을 기른 거예요. 그걸 학문적으로 분석하면 뭐가 되냐면 거시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축구를 열심히 해서 슛 감각이 탁월하며 아니 무슨 특기자 뽑냐고요. 그런 문장만 안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3년 동안의 동아리 활동, 골키퍼 활동을 통하면서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전공적 합성. 그럼 이 학생은 문과 학생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제학과요. 거시경제학의 대가가 꿈이 되는 거죠. 그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수준 낮게 막 그럼 도대체 경제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시장?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에서 자꾸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에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수준이 높다고요. 전공적 합성에 대한 고민 좀 하세요. 그러면 이상한 동아리 안 들어요. 자기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가서 시간만 때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종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발전 가능성이요. 저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지방에 있는 입시 설명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지방이라는 한계 있잖아요. 분명히 울산 지역에 한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지나가든 그 고등학교가 제 마음에 100% 들어요. 그런 고등학교 없어요. 그 환경들 가운데서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학종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시면 돼요. 발전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히나 지방에서는요,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경험의 다양성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발전 가능성을 100%, 200%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고등학생이 경험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돌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 공부는 언제 해요? 그죠? 아니에요. 경험의 다양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읽어요? 독서라고 읽습니다. 뜬금없죠? 근데 진짜예요. 경험의 다양성은 독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없으니 뭐 하라고요? 간접적인 경험을 하라고요.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저 단어를 오해해서 밖으로 학교 안에서도 오만 이상한 활동들을 있는 대로 다 참여해요. 비교과 활동을 많이 쌓는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전부 다 참여해서 나중에 대학 떨어집니다. 왜요? 공부 안 했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건 학교만 믿으라면서요. 학교만 믿으면 대학 못 가요. 당연히. 대학은 자기가 가는 건데요.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두 가지. 한 가지여도 좋고 두 가지여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대학이 활동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A 고등학교에 지나가서 그 학교에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 B에 참여해가지고요. 제가 이 B를 했어요. 전국에 2322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프로그램 안 하는 학교가 있을까요? 이제는 없어요. 다 그 프로그램 해요.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그 비교과 활동을 했다는 게 대학을 보내주지 않는다니까요. 여기에서 심각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왜 떨어졌나요?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떨어졌죠. 공부 안 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활동이요. 제가 학교에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해서 학종으로 막 이렇게 대학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한다고 학생들이 100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선착순, 뭐 추첨 이런 거 안 해요. 전 뭐 할까요? 책 읽고 쓰도록 해요. 그럼 벌써 뭐예요? 책을 한 권 읽은 거죠. 경험의 다양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이야기들이 수업에서 출발합니다.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보면 아실 거예요. 수업에서 출발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자소서 1번이 고등학교 수업 중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학업 중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출발한 질문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수업이고요. 아까 1교시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수업에서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에 흠뻑 빠져가지고 우와 선생님 잘생겼다. 우와 선생님 너무 이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물음표요. 아, 안 보이시는군요. 똑같은 단어가 없는데. 뭐요? 물음표요. 지금 중3 학생들이고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진짜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나의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반드시 갑니다. 제가 대학 보내는 학생들의 99% 학생들이거든요. 하나의 질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아이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궁금해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책을 읽는 거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요. 진로활동도 설정하고요. 봉사활동도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에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병원에 갔다고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잡아서 방과 후 학교를 하세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반드시 하세요. 점점 방과 후 학교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붙잡아 놓고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반드시 개설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개설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설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대학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학생부에 선생님, 제가 이거 개설해달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적으면 됩니까? 학생 주도로 개설된. 그 문장 하나면 끝납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기 주도성이요. 자기 주도성이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니를 보여주죠. 아까 학종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적극적인 고등학교 생활이요. 우리 학교에는 이게 없었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서 했어요. 발전 가능성이요. 왜 했니?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합격. 이게 학종의 비밀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자기 인생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곧 되잖아요. 내 인생 질문은 뭐지? 난 뭘 궁금해하지?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학년별로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매우 좋아요. 뭘까요? 경험의 다양성. 꿈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바뀌는 걸 권장합니다. 의사는요, 외골수 같아요. 몇 년 전에 남학생 담임 3학년 때 담임을 했는데 공무원. 야, 꿈은 있잖아.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걸로 점점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거야. 고민해서 다시 와. 그 다음날 딱 7급 공무원. 이런 욕을 할 수는 없고 이런 1학년 때 꿈이 의사였다면 2학년 때 꿈은요, 특정 영역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진로, 자기가 고민하고 성장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사는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꿈이 없는 학생이거든요. 돈 많이 버니까 의사를 하는구나. 넌 아웃. 고민, 생각. 꿈이 계속 바뀌었어요. 경험의 다양성이요. 많은 분야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분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반드시 보여요. 왜요? 아까 앞에서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전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겠지만 나는 무언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자소서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울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자기 꿈을 찾아서요. 얘기하다 보면 제가 포커스로 맞추는 거 보면 네가 뭘 궁금해했니거든요.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소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공용 자소서예요. 공통 양식이고요. 1번, 학업의 재학 기간 중 고등학교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다 뭐 적는지 아세요? 수준 떨어지는 학생들이 여기다 뭐 적냐면 자기 내신 성적 올린 이야기 적어요. 그거 어디에 나와 있게요? 학생부에 성적란에 나와 있어요. 아니 뭐 그 얘기를 구구절절히 그렇게 적어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중학생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학생들만 시작! 내 눈에는 분명히 제 눈에는 분명히 남자 중학생들도 보이는데 여학생 목소리만 들리네요. 남중학생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방금 읽은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왜요? 적극성이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PR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한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한 절대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남학생들은요. 제 아들을 제가 제 첫째 아들을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학생부를 볼 때마다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너 봉사활동 이거 했잖아. 깜빡하고 입력 안 했다. 너 이거 책 읽었잖아. 깜빡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요. 다 빼먹어요. 그리고 고3 때 나중에 자소서 쓴다고 학생부를 보면 한숨만 나와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같이 기록을 하세요. 깊이 있게 공부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요. 고등학생 땡땡 전문가.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가운데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덤벼. 들어와. 이거 한번 하시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대학 갑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박노자 교수님이 오셨어요. 노르웨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거든요. 러시아 사람이고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노르웨이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을 초빙해서 이번에 뭘 들었냐면 특강을 러시아 혁명사 강의를 들었어요. 자, 질문.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러시아 혁명사를 아는 학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러시아 혁명사 600페이지짜리 책을 누가 읽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100명이 읽었거든요. 같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같이요. 대학은 이걸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같이. 선생님과 같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중에서 10명 정도가 뭐가 될까요? 고등학생 러시아 혁명 전문가가 됩니다. 혁명사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은 어디를 갈까요? 외대 러시아학과 그냥 갑니다.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요. 성대 러시아 어문학과 그냥 갑니다. 왜요?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한 고등학생은 없거든요. 진중권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와서 미학 특강을 했습니다. 미학 오디세이. 고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읽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냥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미학 전문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얘들 어디 갈까요? 철학과. 막막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땡땡 전문가. 어떤 분야로 갈까요? 그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내 인생에서 궁금한 것 하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생활 동안 만들어 놓으면 자소서 1번이 그냥 풀려요. 왜냐하면 그 얘기 적으면 되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 뭐냐면요.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니?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됩니다. 활동은 당연히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왔고 제가 인맥이 엄청 넓어요. 라고 뻥치고 있는 거죠. 전 몰라요. 저는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날 모르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잡혀왔을까요? 저는 학생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몇 권씩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편지 쓰게 해요. 손편지 써. 우리 함께 쓰자. 같이 읽었으니까. 함께 써서 잡아옵니다. 뭘까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게 어디에 적힙니까? 자율활동에 적히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고등학생 미학 전문가. 고등학생 러시아 혁명사 전문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고등학생 공유경제 전문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깊이 체감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활동을 기획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울산에서는 불가능한데요? 그럼 대학 안 가시면 돼요. 단순한 거예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할 거다. 내가 이걸 이렇게 기획해서 이 고등학교, 이 지역에서 없는 이 일을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볼 거야. 도전의식,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항목이 이겁니다. 실천한 사례, 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뭘로 확인할 수 없다고요? 서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항목도 전국에 자소서를 쓰는 몇만 명의 학생이 거의 똑같아요. 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먼저 화해를 했어요. 저 완전 잘 들어주는 남자예요.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그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떤 관계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한 학생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계획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거든요. 어떤 책을 읽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그래요. 이런 책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책을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책의 공통점은 뭘까요? 참 읽기 힘든 책이라는 겁니다. 참 읽기 힘든 책입니다. 부모님들 사진 그만 찍으시고요. 제가 책 팔러 온 거 아니라고요. 부모님들 지금 여기에 12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6권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2층에 한 분 계시고요. 2분 주로 남자분들이 손을 계속 드시는군요. 네, 부모님들도 여기 지금 한 600명 맞죠? 한 700명 가까운 분 계신데 한 5분 손 든 것 같아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학종형 인간이 아니라 손을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생각외로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이걸 고등학생이 혼자 읽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라? 선생님과 같이.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를요, 제발 수학 문제 푸는 기출 문제 방과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런 방과후를 하니까 학종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방과후 몇백 시간을 들었는데도 떨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선생님과 같이 뭐 한다고요?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과후요. 선생님, 저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도전! 도와주세요. 학생들 모아서 10명이 함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방과후 학교예요.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면 이거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이 이게 자꾸 보여드리는 거 사진 찍고 가고 나면 고민하시는데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거리 아니에요. 서울대에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누구나 서울대는 쓸 수 있잖아요. 6번 중에 한 번은 그냥 버리는 카드. 너 대학 어디 있었니? 서울대요. 어떻게 됐어? 아깝게 떨어졌어요. 훌륭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책이 적혀 있느냐는 그 학생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매우 정확하게 해요. 안 넘어가는 책들은 안 올리잖아요. 안 읽잖아요. 손도 안 대잖아요. 특히나 지금 중고등학생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쉽게 넘어가지 않는 책들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대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혼자 읽는 게 너무 힘든데요, 선생님. 당연히 힘들죠. 부모님들도 안 읽은 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안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함께. 그럼 부모님이 이 책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공부하라고 괴롭히는 부모님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죠. 엄마 책도 안 읽어? 이거 뭐냐고?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고민하시고요. 그러면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진짜로요. 쉽지 않은 책들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읽는 거예요.
근데 제발 이거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해하시는 마세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60%는요. 다른 학생이 한 명도 읽지 않은 자기의 책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전공에 매우 깊이 들어간 책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남이 전혀 읽지 않는 책을 여기다 씁니다. 그만큼 학문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읽는 책은 기본이고요. 그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더 깊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서류랑 면접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서류, 그 다음 면접, 3배수, 5배수 뭐 이렇게 뽑거든요. 3배수, 5배수 뽑는 이유가 뭘까요? 서류로 봤는데 되게 우수한 학생.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윤구가 정말 좋은 팁을 줬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지. 일단 입력하자. 일단 입력하자 해서 쫙 그런 학생을 필터링하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3배수, 5배수를 뽑는 거예요. 그냥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7년 동안, 8년 동안 그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독서 저 정도만 돼도요. 학생부 딱 갖고 오면요. 독서랑 교과 세특을 딱 비교해 보면요. 이 학생이 독서 뻥쳤는지 안 뻥쳤는지 알 수 있어요. 다 필터링 되거든요. 면접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는 거 처음엔 무조건 넓게 해요. 넓게. 아주 넓게. 가능한 최대한 넓게. 직업이 뭐예요? 뭐 상업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원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 가장 넓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가장 넓게.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학년 단위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1번. 두 번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는 경험의 다양성으로 틀 거야.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부 습관을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넓고 깊게. 넓게 하거나 깊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 깊게 하거나.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넓고 깊게죠. 당연히. 당연하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넓든지 깊든지 둘 중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꿀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거요. 고등학교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을 좀 만나기도 해요. 부모님들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좀 그렇죠? 내 고등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선생님. 저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진짜 이끌어줬던 선생님들이요. 내 인생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조금 특이하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학교에 한 분, 고등학교에 한 분, 대학원에 한 분. 이렇게 딱 세 분의 멘토가 되신 은사님들이 계세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생활의 포인트예요. 학교 생활에서 얼마나 우수함을 증명했는지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같이요. 누구랑요? 선생님과요. 그 선생님이 가능하면 어떤 선생님이어야 될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진로와 일치하는 과목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은요, 선생님 한 명이 학생부에다가 정말 좋게 글 적어 놓은 거 안 믿습니다. 왜요? 이 학생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적는 거 잘 안 믿어요. 근데 그게 2명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목표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2분, 가능하면 3분. 3분은 100% 합격이고요. 2분은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의 선생님이 나의 우수함을 증명해 준다? 이건 대학이 믿거든요. 나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뭐 하라고요? 같이.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진 고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부모님하고 자녀분들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메뉴에 보시면 서울대를 간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 그리고 밑에는 내 딸, 내 아들. 위에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요. 강요로 하면 인강 틀어놓고 딴짓을 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득의 과정을 조금 거치시긴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부모님도 인내하고 참아내셔야 되고요. 학생들도 자기 인생의 궁금증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울산 지역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